교육 철학의 두 번째 파트인 서구의 전통 철학과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서구의 전통 철학과 교육과 관련된 철학은 상당히 분량이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또한 등장하는 학자들도 많지요. 하지만 이 교육학 개론에서 다루는 학자나 서구의 전통 철학은 몇 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교육 철학 과목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전통 철학과 교육이 왜 중요한가? 서구의 전통 철학이나 철학자들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서구의 전통 철학이나 서구의 교육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공부 역시 서구의 철학자들 중심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임용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비고츠키의 교육 철학이 교육학 논술에 실제로 시험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교육 철학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서구의 전통 철학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내용이나 어, 또는 이제 그 미국의 4대 교육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20세기 전기의 교육 사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사회재건주의 이 네 가지가 등장할 확률이 높고요. 실제 이제 유아교육 파트에서는 이 전통 철학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내용이 교육학 논술이라든지 유아 임용고사에 많이 전공 과목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념론과 플라톤을 시작으로 교육학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념론의 역사에서 체계적인 교육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플라톤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서구의 철학은 플라톤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뉜다라고 설명했을 정도로 플라톤의 이 관념론은 상당히 교육에 미친 영향도 크고 다른 학문 분야에 미친 영향도 크며 역시 한국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면이 큽니다. 플라톤의 핵심 철학 사상은 이데아, 즉 관념론이죠. 우리가 보고 듣는 감각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모방물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각적 세계 또는 감각 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상의 세계고 착각과 편견을 일으킨다고 바라본 거죠. 하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 불변하고 그리고 이제 참된 존재의 세계이고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만 인식되는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보면 동굴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동굴의 비유는 감각 세계를 어두운 동굴에 이데아의 세계를 찬란한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안쪽 벽만 바라보면 바깥에서 비추이는 빛에 의해서 생성된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겠죠. 여기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어른거릴 때입니다. 그렇죠? 불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되면요. 이게 동굴 속에서 이렇게 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 이 단지 동굴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기 있던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나서 가파르고 거친 길을 올라가서 동굴 바깥의 태양, 즉 이데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파르고 거친 길을 올라간다는 것을 플라톤은 교육이다라고 봤고요. 이렇게 이데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을 철학을 깨우친 것 또는 계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플라톤은 진리, 즉 이데아, 즉 관념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동굴에 비유해서 태양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표현했고요. 이 사람들을 철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철학자 또는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플라톤의 정치는 철인 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철학자에 의한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교육에 의한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데아론 또는 관념론에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세대가 또는 어린 아이가 참된 실제를 인식하고 최고 바람직한 선에
따라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린 사람, 부족한 사람의 정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바라봤죠. 이런 관념론에 근거한 교육은요, 정신적 작용으로서 인간성 안에 내재된 가장 좋은 것,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인간이 지향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론이 다 그렇듯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점도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이 이데아론 또는 관념론은 상당히 추상적이어가지고요. 실제 인간 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급속히 진보하고 빨라지는 시대에서는 사람의 지성이나 요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도 있죠.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너무 강조하면 물질적인 것, 예를 들면 직업과 관련된 것, 경제, 금융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관념론에 반대를 하고 등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념론이 아닌 실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대상이 인식작용의 의식이나 주관에 의해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객관적인 파악에 의해서만 참다운 인식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실제론에 등장하는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독립성의 원리와 일치성의 원리입니다. 독립성의 원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인간이 그것을 지각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인식 행위와는 관계없이 늘 존재한다는 주장이죠. 이와는 달리 일치성의 원리라는 것은 인간이 지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런 인간의 지각이 실제하고 일치될 때 진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제론을 형상과 진료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설명했는데요. 다만 형상과 진료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라는 것은 무엇인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한 상태, 가능태를 의미하고요. 형상이라는 것은 진료를 통해 만들어진 현재의 실태를 의미합니다.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진료와 형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실제론자들에 따르면 교육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 특히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전래되어 온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합리적 사고의 기본적인 도구나 규범이나 원리에 익숙해야 함과 지적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지적 교육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주지주의에 쉽게 빠지는 것도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위에 프래그마티즘이 있습니다. 이 프래그마티즘은 우리말로 실용주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19세기 후반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교육 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프래그마티즘은 철학의 기초를 인간이 겪는 구체적인 경험에 두고 있습니다. 이 프래그마티즘이라는 단어는 프래그마타라고 하는 실행, 실험, 사무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다가 이즘을 붙인 것인데요.
뭐 이 프레그마티즘의 발상이 뭐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회 그러니까 19세기의 후반의 사회가 전통을 중요시하고 폐쇄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체계들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살펴봤던 플라톤의 관념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팽배해 있었죠. 그런 것들의 환멸을 느끼고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뭘 만나게 되냐면 다윈의 진화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자연이나 생명이나 이성에 대해서 비관념론적인 새로운 해석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진화론이 여러 학문 분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인문학에 영향을 미쳐서 이 프래그마티즘이 태동하게 되는 계기를 낳게 되죠. 삶의 목적이나 우주 일반에 관한 어떤 거창한 관념론이나 합리론적 설명보다는 우리 삶에 어떤 유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이 프래그마티즘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프래그마티즘은 이 근대적 경험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주의, 즉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배격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죠. 이 당시는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역시 프래그마티즘의 출현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죠. 프래그마티즘은 피어서라든지 제임스 듀이 등에 의해서 크게 발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듀이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해 놓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시험적인 것 또는 가설적인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동의 결과를 검증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시요. 이런 실용주의 철학자들 또는 프래그마티즘 철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동의 결과를 검증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프래그마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라는 것, 그런 것은 인간의 관념,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과 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간경험의 총합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프래그마티즘은 지식을 절대적인 것, 확실한 것,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철학에서 이탈하는 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식을 전수 전달하고 수업을 이끌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사들이잖아요. 그런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 또는 수요자 중심 수업으로 넘어간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철학이 바로 프래그마티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 철학이 꿈꿔왔던 완성된 최종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지식은 언제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서 죽을 때까지 지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나 방법은 개방성과 융통성을 지녀서 객관적으로 개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욕구와 흥미와 필요에 기초해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육 과정은 끊임없는 경험의 재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사회적으로 지속시키는 일이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들은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넘어가고 우리 20세기 전기의 교육 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끊고 20세기 전기의 교육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